다양한 생물들이 모여 있는 생물 집단과 그들이 서식처가 조합된 실체를 우리는 생태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는 자연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 생태계, 하천 생태계, 호수 생태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을 구분하는 기본 단위가 생태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자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연으로부터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생태계는 우리 보금자리로 지속 가능할까? 이번 시간에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 스스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휘하는 기능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우리는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여주듯이 맑은 공기, 맑은 물, 우리들이 식량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제학자들이 경제적 가치로 평가해 보니 우리 인류가 1년 동안 경제적 성과를 내는 GDP의 2배도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이 발휘하는 기능이 높은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연에 크고 다양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환경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매우 커 지질시대의 변화로까지 이어져 많은 전문가들이 인류세가 도래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자연을 농경지와 같은 반자연으로, 나아가 도시와 같은 인위적 공간으로 전환한 결과 기후가 변하고 토양 환경이 달라졌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삼은 생물의 종류가 달라져 이러한 변화가 인류세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도심과 도시 외곽 사이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은 물론 연평균 기온으로도 5도씨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리에서 나타난 이런 차이는 5도씨 차이라는 것은 위도 5도 차이만큼 큰 차이로서 서울 도심의 평균 기온이 저 제주도보다도 더 먼 지역의 평균 기온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서울의 경우 기후변화로 최근 100년간 벚꽃 개화율이 2주 이상 빨라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음력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토에서 2월을 표현한 매화가 요즘 양력으로 2월에 꽃을 피우고 3월을 표현한 벚꽃이 양력으로 3월에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절이 한 달가량 빨라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벚꽃 개화율은 서울에서 공간적으로도 차이를 보여 서울이 도심과 도시 외곽 사이에 10일 이상 차이가 나는데 고도 보정을 해서 보더라도 일주일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앞에 벚꽃 개화율 약 100년간 측정한 자료와 비교해보면 한 기후변화가 50년간 더 도심에서 많이 진행되고 도시 외곽에서 더 느리게 진행되는 차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토양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심과 도시 외곽 사이에 pH 차이가 약 3 정도 나고 있는데 전국에서 수입된 토양의 pH 차이만큼 큽니다.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지질시대에 형성된 모함의 차이만큼 큰 차이로서 그것을 인류세의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산림의 쇠퇴, 즉 태양천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를 지나가면서 경기도 쪽을 촬영한 사진이 왼쪽에 있고 서울을 향한 사면에서 촬영한 사진이 오른쪽의 모습인데 숲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태양천이 과정을 비교해 보니까 그 경로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경로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또한 특이한 것으로서 인류세의 증거로 삼을 수가 있죠. 강수량과 증발량 사이의 관계 또한 정상적인 패턴을 벗어나서 식물의 생육기의 가뭄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는 몬순 기온이 우리나라에서는 장마철에 강수량이 대부분 집중되고
그 당시에는 구름이 많기 때문에 증발량은 적어서 여름에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철에는 그 차이가 반대 경향을 보여서 봄 가뭄이 심하죠. 그런데 최근 그 가뭄이 점점점 심해지는 경향을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생태적 가뭄을 유발하는데 우리가 가뭄을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상학적 가뭄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 수리적 가뭄이라는 것은 하천이나 저수지 물이 마르는 것, 그리고 생태적 가뭄은 식물들이 물 부족으로 겪는 스트레스를 생태적 가뭄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보통 토양 수분 함량이 영구 위조점, 즉 1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그 숲은, 그 식물은 그러한 조건에서 살아나기가 힘드는데,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기간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나라 생태계가 아열대 상록 화렵수림대로 변해갈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로축은 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평균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온도가 높고 강수량이 많은 쪽에는 열대우림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건기가 생기면 소위 아열대 상록 화렵수림이 되고, 건기가 더 길어지면 사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우리나라가 위치한 온대 낙엽 화렵수림대가 형성되는데, 여기서도 강수량이 많을 때는 온대우림, 강수량이 적을 때는 그 사막이나 어떤 초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평균 기온이 지금 한 12.5도씨 정도가 되고 있는데, 종종 요즘에 한 800mm대의 강수량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경우 이 도시계에 대입해 보면 서울의 숲은, 또는 우리나라의 숲은 아열대 상록 화렵수림으로 가기보다는 숲이 엉성한 우드랜드 내지는 사바나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동남아 지역의 아열대 상록 화렵수림은 원래는 사막이 만들어지는 위치입니다만은 히말라야 산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습기가 많은, 그 수증기가 많은 그 공기가 그 히말라야 산맥에 가로막혀 떨어져서 사막을 면하고 아열대 숲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높은 산맥이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건조한 환경이 만들어져서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아열대 상록 화렵수림이 아니라 사막에 가까운 지역에서 성립되는 사바나와 같은 엉성한 숲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많이 진행되면서 토지이용 강도가 늘어나서 도시 환경 또한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나마 남아있는 그린벨트 지역 개발 계획까지 배출되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지적으로 존재하지만 산업화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 피해가 이렇게 지속되면서 심지어 숲이 파괴된 후 산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명목으로 전국의 도시화 지역이 산재하고 그에 따른 기반 시설로 교통 시설이 늘어나면서 국토의 파편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렇게 파편화된 자연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호랑이, 표범 같은 이런 고차 소비자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그런 호랑이나 표범과 같은 3차 소비자가 살기 위해서는 2차 소비자가 그것의 10배가량 많아야 되고, 초식동물인 1차 소비자는 100배 많아야 되고, 그들이 먹이가 되는 식물은 1000배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이 파편화됐을 때 실제 그만한 자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고차 소비자는 사라지고, 그 경우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이 드러나 오늘날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주는 현상과 같은 것은 이런 국토 파편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농 현상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와 축산 폐기물을 비롯해 늘어난 폐기물로 농촌의 피폐화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식량이 부족할 때는
논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곳에 논을 만들었다가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또 고령자들만 남아있는 도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경지가 폐경이 되면서 그것이 산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축산 폐기물이 버려졌을 때 그 독성으로 주변 식물이 죽는 현상도 나타나면서 농촌의 피폐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은 토지가 비옥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농경지로 많이 개발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폭이 크게 감소되어 있고 그 주변에 자라던 식물도 농경지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모주로 베어내다 보니까 많은 토사가 유입되어서 주변의 농경지와 하천의 깊이가 유사한 천정천이 만들어지고 도시 지역에서는 그 주변에 많은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도입하다 보니까 그들이 수온을 높여서 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변 식생이 그렇게 사라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발생한 많은 쓰레기가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어서 육지인지 하천인지 구분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고 오염이 심화되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천과 마찬가지로 저지대에 자리 잡아 접근이 용이한 해안 또한 과도한 이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안에 풍부하게 존재하던 모래가 사라지는 결과까지 초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인위적 간섭의 영향으로 기름 유출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이어지면서 그 당시에 죽었던 많은 생물의 사체가 이와 같이 바다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즉 생태계 서비스 가치가 커 선진 세계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삼고 자연 보존에 환경 관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이 양적으로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면 이를 복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의 양과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복원을 위한 사업은 정상의 방법으로 진행되지 못해서 그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에 있는 숲이 정상의 모습인데 주변에 이런 철쭉밭을 만들고 오른쪽 사진처럼 유래종을 도입하고 또 밑에 자연하천의 모습이 저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것을 모방해서 하천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지만 전형적인 하천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하천을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1200년 전에도 이처럼 지금 어디에 나눠도 손색이 없는 멋진 복원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DNA를 타고난 우리가 어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자연을 제 모습으로 가꾸고 제 모습대로 관리해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